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30대 주부입니다. 완전한 전업주부는 아니고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경영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랍니다. 아버지가 더 나이가 드시면 식당은 제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식당에서 일을 배웠죠. 제가 남편을 만난 건 근처에 있는 회사 직원인 남편이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자주 밥을 먹으러 왔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우리 식당의 음식 맛은 인근 동네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도 소문이 나 있었답니다. 엄마가 우리 식당이 생긴 직후부터 일하고 있는 주방장에게 손맛을 모두 전수해 주셨죠. 외할머니, 엄마, 그리고 저는 손맛이 유전이 되었는지 모두 음식 맛을 내는데 일가견이 있었어요. 따라서 장사는 잘 되었고 규모가 크지 않은 식당이었지만 알부잣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이제 남편과 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네요. 남편은 키가 후리후리한 호남형의 남자였어요. 남편을 처음 본 순간 저는 그만 빠지직 전기를 먹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전기를 먹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접근해 오더군요. 오늘도 왔습니다. 지난번 동태탕 맛이 생각나서요. 어제 회식 때문에 술을 좀 많이 했거든요. 참, 이름이 예은 씨죠? 사장님이 부르실 때 듣고 외워뒀어요. 네. 어떻게 제 이름까지. 동태탕 특별히 맛있게 해서 올릴게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접근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남편은 작은 선물을 제게 건네기도 했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선물을 받고는 정성스럽게 고른 머플러, 넥타이 같은 선물을 손편지까지 예쁘게 써서 남편에게 전하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의 사이는 깊어져 갔어요. 드디어 남편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예은 씨, 우리 이쯤 사귀었으면 이제 결혼 얘기해도 이상한 거 아니죠? 저는 예은 씨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은 씨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어요. 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 됐어요. 우리 양가에 서로 인사하고 결혼 진행시키면 어떨까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남편이 먼저 우리 집에 왔죠. 아버지는 이미 남편의 인상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도 남편을 보고 한눈에 인상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집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시집이 될 남편의 집안의 인사를 갈 차례인데 남편이 한 가지 언지를 주더라고요. 물론 예은 씨는 누가 보기에도 좋은 며느리감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혹시라도 반대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아들에 대한 집착이 크신 분인데다가 저를 아주 일찍 낳으셔서 거의 저 하나만 보고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고르는데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저에게는 한 가지 남편에 비해 처지는 면이 있었죠. 바로 학력 문제였답니다. 저는 고졸이었어요. 굳이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공부에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학, 그것도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런 것을 시어머니 되실 분이 문제 삼을까봐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될 분을 뵈러 갔을 때 학력 문제를 거론하시기는 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일을 배우며 자랐으니 밖으로 돈 아이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분수라는 것이 왜 있겠니? 사람은 모름지기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 내가 내 아들 공부시켜 대학까지 마치게 했을 때 며느리도 당연히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이를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부모님 슬하에서만 있었다니 밖으로 돈 아이는 아니구나. 그거 하나 보고 내가 결혼에 찬성하는 줄 알아라.
요즘 운전면허증만도 못한 게 대학 졸업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대학은 안 갔지만 뚜렷한 제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대학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가 뒤떨어진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 실수 없이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 대학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 된 도리를 잘 못할 정도로 사리판단 구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비록 찬성은 해주셨지만 그 문제로 절 껄끄럽게 보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가 곧 저를 완전히 마음에 드시게 만들 거라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제 당당한 표현에 어머니의 얼굴이 좀 일그러지는 것 같더군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결혼에 꼴이 냈답니다. 결혼 후 달라진 일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후 얼마 안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식당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어차피 제가 맡아야 할 식당이기에 남편도 나중에는 운영에 관여하게 될 것이니 일찍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콩달콩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무척 큰 분이었어요. 우선 신혼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는 별것도 아닌 문제로 눈물을 보이는 일이 다반사였죠. 아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집안에 돈 좀 있다는 유세라더냐? 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 너희 친정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으로 적당히 때워 먹였다며? 아휴, 내가 데리고 있을 땐 그렇게 먹여본 적이 없다. 늘 갓 지은 따순밥에 그날 아침에 끓인 국 먹였어. 그렇게 굽디굽게 키운 아들이 결혼하고 이런 대접받을 줄 누가 알았겠니?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으면 이제 내 남편에게 뭘 먹이느냐는 제가 결정할 일 아닌가요? 어머니, 이제는 엄연히 제가 이 집안 주부예요. 사람 못 먹을 음식 차려놓고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식당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와 저의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요. 식당 음식 가져다 먹게 한 거에 대해선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제 남편에게 뭘 먹이느냐를 가지고 어머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 당연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 집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가를 방문할 때도 도대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신지 아들 걱정으로 시어머니는 눈물을 보이곤 하셨답니다. 아휴, 도대체 밥은 차로도 먹는지, 옷은 깨끗하게 입혀 내보내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뭐 하나 안심이 되는 게 있어야 말이지. 아휴. 어머니, 저 이 사람 굶기거나 대충 먹인 적 없고요. 저희 식당 손님들한테 책 잡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입혀서 출근시켜요. 초등학교 연령도 안 되는 아이한테 아들 맡긴 거 아니잖아요. 결혼을 시키셨으면 며느리를 믿으셔야죠.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희 부부 사이에 싸움 될 일밖에 없어요. 제가 서운한 마음을 어디다 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말이죠. 저를 열통 터지게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다름 아닌 남편의 태도였죠. 남편이 어머니의 눈물에 엄청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니까요. 아무래도 나 어머니께 다시 좀 가봐야겠어. 어머니가 우리 나올 때 등 뒤에서 우시던 일이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나갔다 올게. 나는 당신 그런 태도도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본가에 갈 때마다 늘 눈물바람이시잖아. 그때마다 다시 가서 달래드리곤 하니까 어머니가 더 하시는 거야. 결혼한 사람으로서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가정은 이제 본가가 아니라 나하고 당신이 사는 이 가정이라고. 저의 이런 말에도 남편은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시는 날은 집에 왔다가도
시가에 도로 가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로 가는 날이면 시가에서 자고 집에 오는 일이 보통이었어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아무리 학력 때문에 조금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곤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결코 좋은 눈길로 쳐다보는 일이 없었죠. 왠지 늘 저를 좀 째려보고 있다는 느낌은 그냥 제 편견이었을까요? 왠지 어머니가 날 늘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 학력 차이 문제 가지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느낌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이미 결혼해서 어엿한 며느리가 된 사람이고 내가 크게 잘못한 일도 없잖아. 자기가 외아들이면 나는 하나밖에 없는 외며느리야. 자기 아들 귀한 만큼 외며느리도 귀한 자식이라는 걸 왜 모르시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학력 차이 가지고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신 거지. 신경 쓰지 마. 곧 잊어버리시고 편하게 되실 거야. 아직 신혼 초잖아. 마음 편안하게 먹어.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문제점과 더불어 남편의 태도도 문제라고 다시 지적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는 건 자기가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어머니가 이미 장가들인 아들 걱정에 왜 그렇게 자꾸 눈물을 보이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어머니가 우시는 날이면 꼭 본가에서 자고 오잖아.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그것도 우리 둘 다 자고 가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거의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기색이시잖아. 어머니가 언제 노골적으로 그러셨어. 그건 자기가 좀 오버인 것 같은데? 내가 같이 자고 가겠다고 하면 어머니 좋은 얼굴 하신 적 없었어. 며느리가 시가를 자주 방문할 때 정상적인 시어머니라면 좋아하고 반가워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러시잖아. 자꾸 이러면 나 어머니 뵈러 가기 싫어져.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당신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면 당신은 우리 집에 가고 싶겠어? 남편은 이런 제 말에 반박할 말이 없는지 대꾸가 없더군요. 저는 점점 남편에 대해서도 화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의 태도는 이미 결혼해서 독립을 한 남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같은 태도를 보였어요. 시댁에 갈 때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다가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 눈물을 보이실 때 매번 남편은 또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나가서는 시댁에서 자고 안 들어오곤 했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가 어머니 대하는 태도는 명백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 평범한 건 아니야.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결혼시켜놓고는 꼭 지옥 보낸 사람처럼 볼 때마다 눈물을 보이신데? 거기다가 그럴 때마다 거의 굽신거리다시피 하면서 달래고 또 달래고 결국은 그런 날은 본가에서 외박하고 말이야. 나 이런 모습 보자고 자기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계속 이럴 거면 당신 결혼 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본가에 가서 어머니나 달래고 살아. 우리 사이 다시 생각해보는 게 낫다고 봐. 이런 평범하지 않은 결혼 생활 감당할 여자 세상에 없어. 자기야, 결혼 전으로 돌아가다니 우리 사이를 다시 생각해본다고? 늘 끼고 있던 아들을 분가시키고 나니까 허전하셔서 그러는 거지. 조금만 이해해드리면 될 문제 아니야? 자기도 나중에 아들 낳아 분가시키고 나면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들 거라마? 자기 말대로 그건 어느 정도지. 근데 이건 어느 정도가 아니잖아. 어머니가 그 정도를 넘어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야. 어머니도 문제지만 자기 태도가 더 문제라는 걸 왜 몰라? 그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뒤숭숭한 신혼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식당으로 나가고 저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역시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오셨답니다. 오셔서는 정말로 제가 기암초풍할 말씀을 꺼내시는 거였어요. 너 부부관계도 천박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다며? 여자가 남자 위로 올라가는 일이 도대체 자연스러운 일이냔 말이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그건 남자 기를 죽이고
집안을 엉망으로 돌아가게 하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야. 도대체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저는 분노와 더불어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죠. 그리고 너희들 지난주에 매일이었다면서? 내 아들 기 다 빨아들여서 일찍 죽게 할 일 있니? 웬 여자가 그렇게 밝힌다더냐. 그리고 주말이면 낮밤을 안 가린다니. 네가 부모님 슬하에서만 곱게 있었던 아인지 의심스럽구나. 이 두 번째 얘기도 정말 저를 경악스럽게 했어요. 아까는 수치심과 분노였지만 이번엔 정말이지 우주가 붕괴되는 것 같은 경악이었답니다. 저희 부부관계에 대해서 눈앞에서 본 듯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거의 악을 쓰다시피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엽줍지 않아도 알 일이네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로 저에게 아무 말씀 말아주셨으면 해요. 어머님, 지금 말씀은 누가 봐도 어머님이 저희 생활에 말도 안 되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저희 둘만의 비밀스러운 얘기여야만 하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말에 화가 치미는지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는 한마디 더 했죠. 아주 일격을 가해서 더 이상 이러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힘든 건 바로 어머니 아들이에요. 이건 큰 부부싸움 만드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다는 그 자체 가지고도 오늘 저 가만히 못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아랫사람이지만 이 문제는 어머님께서 제게 사과하셔야겠어요. 오냐, 네가 아주 나를 협박하는구나. 이 일로 내 아들 못 살게 굴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성인이 돼서 자기 가정을 이룬 사람이 부부관계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어머니한테 털어놓는 일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신다면 아들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걸 오히려 말리셨어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들으셨다고 해도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따지실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머니도 정상이 아니세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저 빨리 나가봐야 돼요. 어머니 얼른 돌아가 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칠 듯이 대들었지만 저는 아랑곳 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끌다시피 해서 집 밖으로 나가게 했답니다. 저녁에 식당 일을 늦게 끝마치고 귀가하자마자 당연히 싸움이 벌어졌죠. 자기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아무리 어머니라고 하지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까지 일일이 다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나 해? 그게 말이야. 어머니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도 궁금해하셔서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말이야.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지 말을 더듬더라고요. 자기 정말 못 말리는 마마보이야. 그리고 마마보이라고 해도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났는 줄 알아? 나 당신 같은 마마보이하고 같이 못 살아. 우리 이걸로 그냥 끝내자고. 그리고 그런 거 어머니한테 일일이 일러 바쳐도 괜찮다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나는 그런 것까지 봐줄 만큼 마음 넓은 사람 아니라서 말이야. 우리 이쯤에서 더 못 볼 꼴 보기 전에 끝내자. 제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그냥 협박성 발언이 아니었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남편에 대해서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끝낸다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어. 그런 말은 농담으로도 하지 마. 농담?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보이는 모양인데 절대로 농담 아니거든?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일을 어머니한테 일러 바치는 남자하고 일생 같이 할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헤어지자. 나 낮에 일로 당신한테 정 다 떨어졌어.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지지부진 끌고 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봐.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아까도 말했지만 그저 우리 생활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중에 나온 말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자기야, 제발.
저는 비록 단 한 번의 일이지만 그런 일을 그냥 넘길 순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싹싹 빌더군요. 거의 밤새도록 남편은 빌고 저는 쳐다보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거의 동이 터올 무렵 남편이 하도 울면서 빌길래 그래, 이번 딱 한 번은 용서하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거 깨닫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기로 할게. 하지만 명심해. 다시 이런 일이 생길 땐 정말로 나랑 끝인 줄 알아. 그때는 빌고 용서하고 따위의 일도 없을 거야. 약속할게. 정말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할게. 자기야, 고마워. 헤어지자는 말 없던 걸로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번 딱 한 번은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을까요? 사건은 또 터지고 말았죠. 네가 내 아들을 그까짓 일로 빌게 만들어?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네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을 쥐잡듯 잡아서 빌게까지 만들어. 내가 널 가만둘 성 싶으냐? 시어머니가 저만 우리 집으로 불러들여서 거의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옷장을 제 허락도 없이 열어 젖히는 거예요. 우리 옷장을 허락도 없이 여는 것도 불쾌한데 시어머니가 글쎄 옷장에서 나온 제 속옷들을 꺼내서 바닥에 팽개치더라니까요. 너, 네 속옷골이 이게 뭐냐? 이게 몸파는 여자들이나 입는 속옷이지. 얌전한 가정주부가 입는 속옷이야? 너 이런 걸로 우리 아들 힘 빼는 모양인데 이 속옷들 꼴을 보니까 내가 널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구나.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하기에 세상 물정 모르는 얌전한 애인 줄 알았더니 말이다. 어머니, 몸파는 여자들이나 입는 속옷이라뇨.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비유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신혼초예요. 결혼해서 10년 정도 산 부부 아니라고요. 헐렁헐렁 늘어진 속옷이 아니라서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힘 빼는 게 아니라 문제없이 부부관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혼초에 서로 소가 닭 보듯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 속옷 평범한 새댁들이라면 입을 수 있는 속옷들이라고요. 그리고 설사 그보다 더 야한 속옷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 역시 어머니의 참견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시어머니가 제 속옷을 박박 찢어 발기더라고요. 계속 저를 문란한 여자라고 단정 짓는 말을 내뱉으면서 말이죠. 집안꼴이 정말 흩어진 속옷으로 난리도 아니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다가 이 꼴을 다 보게 되었죠.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하고 같이 잠깐 나가요. 네? 자기야, 자기도 진정 좀 해.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 제발 진정해, 어? 그러면서 남편이 어머니를 끌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밖으로 끌려나가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제게 악을 써대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나서 저는 침대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쩌다가 제 결혼 생활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정말로 화가 있는 대로 치밀어 올랐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서 한참을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는 이 난리를 보고도 또 본가에서 자고 안 들어오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집으로 당장 쫓아갔죠. 가보니 어머니와 남편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시아버지도 계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발악에 가까운 앞뒤 없는 말을 종합 정리해서 마침내 시아버지도 이 사단의 내용을 아시게 된 것 같았어요. 아이, 당신 도대체 며느라이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이 죽을 때도 아들 끼고 죽을 생각이야, 당신? 뭐, 며느리 속옷이 어쩌고 저째? 이거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구만. 아,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참견할 일하고 그렇지 않은 일하고 그렇게 구별을 못해. 어머니, 저 이 사람하고 사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상 저 이 사람하고 정상적인 부부로 살기 어려워요.
어머니가 쉽게 변하실 것 같지도 않고요. 어차피 끌어도 되지 않을 일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만 이혼하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돼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도대체 내 아들 있는 대로 힘 빼서 명 단축하려는 일을 내가 왜 간섭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쯤 되니 저와 시아버지는 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가 더 단호하게 저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며느리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그런 이상한 참견이 진심으로 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 갈라놓고 당신 혼자 아들 끼고 살면 그게 아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미성년자 아들 장가들였어? 이 미성년자 아들이라도 시어머니가 대도하는 참견은 하는 게 아니지. 얼른 사과해요. 나 당신한테 정말 이제 실망이 커서 내가 이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시아버지와 저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가 조금은 기가 죽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들 위하는 일이 결국은 네 남편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니냐. 네 남편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마누라가 돼서 그것도 이해 못해? 그것도 이해 못하는 너와 네 시아버지를 내가 더 이해를 못하겠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이제 됐니? 누가 듣더라도 형식적인 사과였어요. 저는 뭐라고 대꾸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답니다. 아가,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네 시어머니 엄하게 단속하도록 약속하마. 그러니 이혼하겠다는 말만은 없던 걸로 해다오.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하마. 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들 6까지 단속해서 너희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할 테니까 마음 풀어. 시아버지가 간절하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다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긴다면 저 가차없이 저 사람하고 헤어질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일이 수습되고 남편은 그날만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시어머니를 두고 그냥 저와 같이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라. 그건 어느 어머니에게나 조금씩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집착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미쳐있는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정신 상태며 아들에 대한 집착이 왜 저렇게 과도해졌는지 등등 한잠도 못 자고 뒤척뒤척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저 정도일 수 있는지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제 눈치를 설설 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식당 일에 더욱 열심히 매달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혼이 난 후로는 우리 집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집안은 어느 정도 평온했어요. 서서히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정상을 되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 반년이 흘러갔죠. 평온한 가운데 시아버님의 생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누나 저한테는 손이 시누이가 되시는 분이 아버님의 생신을 맞아서 해외 가족여행을 추진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평온해지긴 했지만 시어머니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깡그리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결코 잊지 못할 일 때문에 시어머니와 저는 여전히 서먹했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여행도 너무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사는 이상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다 해야 했죠. 그런데 여행지인 필리핀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아닌 남편의 팔짱을 턱 끼고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걸 또 뿌리치지도 못하는 남편도 어이가 없었죠. 그동안 대충 가라앉으려던 제 분노가 서서히 다시 일기 시작했어요.
자기 지금 이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형님의 간곡한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 이 여행 안 따라 나섰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어머니, 이러시는 거 아니죠? 아버님하고 같이 걸으세요. 제가 이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을 제 쪽으로 잡아당겼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이 팔짱을 끼고 걸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잽싸게 우리 쪽으로 와서 다시 아들을 꿰차더군요. 시아버님의 얼굴이 무안해서 벌겋게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분노가 다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었던 때와 비슷하게 상승했죠. 엄마, 무엇보다 아버지 생신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 엄마가 아버지한테 신경 써드리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애들은 애들끼리 움직이게 두고 엄마는 아버지만 챙겨요. 네? 아이, 그러세요,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더 신경을 쓰셔야죠. 처남 부부가 애들도 아니고요. 장모님, 여기 온 목적을 잊으셨나 봅니다. 비행기 여행이 고되셨나 봐요. 시누이 남편이 이렇게 약간은 농담을 섞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또 금방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시어머니의 그 눈물은 남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무기 같았어요. 저의 분노 게이지는 다시 상승했고 나머지 식구들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숙소에 도착했죠. 숙소에는 방이 3개 예약되어 있었어요. 침대가 2개인 시부모님의 방, 킹 침대가 하나인 우리 방, 그리고 역시 킹 침대가 하나인 시누이 부부 방이었어요. 여기서도 시어머니의 도대체 알 수 없는 고집이 시작되었답니다. 나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자련다. 마침 우리 방에 침대가 2개니까 며느리 너는 그 방에서 자도록 해라. 그게 편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원래 비행기 멀미도 좀 있고 고소공포증도 있어서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다. 이럴 때 마누라보다 엄마가 옆에서 돌봐주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세상에, 가족 여행을 와서 아무리 침대가 2개 있는 트윈룸이라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한 방에서 자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어딨나요? 그리고 장가까지 들인 아들과 자신이 한 침대에서 자겠다니요. 이쯤 되자 여행을 추진한 시누이 부부도 어머니의 억지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엄마, 아무리 트윈룸이지만 어떻게 며느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어요. 거기다 이제 신혼인 애들을 여행까지 와서 따로 자라니. 엄마 설마 아버지하고 한 방에 계시는 게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 시누이가 어떻게든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어색한 상황을 살살 풀어보려는 것 같았어요. 얘는 내가 말했잖니. 네 동생이 비행기 멀미도 있고 고소공포증 때문에 오면서 고생했다고 말이다. 아무래도 오늘은 내가 데리고 자야겠다. 며느라기가 정이 내 방에서 자는 게 힘들면 양서방 자네가 장인하고 하룻밤 자게. 그리고 신호올케간에 한 침대에서 같이 자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이 말에 저는 화가 그야말로 머리끝까지 치밀었답니다. 어머니, 또 이러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겠어요? 세상에, 여행지에서 아직은 아이도 없는 신혼인 아들 며느리더러 따로 자고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같이 자겠다고 하는 법이 어느 나라에 있대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니까 어머니께서 마음 돌리세요. 비행기 멀미하고 고소공포증 모두 아내가 알아서 돌보면 될 일이지. 어린애도 아닌데 어머니가 꼭 달래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딨어요? 아유, 평상시 안 타던 비행기 여행이 힘든데 이럴 때 달래줄 사람이 애미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누라가 아무리 잘해도 애미만 하려면 어림없는 일인데 말이다. 그 빌어먹을 시어머니의 눈물바람에 남편이 또 곤란한 얼굴이 되었죠. 저는 제 인생 최고의 분노가
제 머리를 강타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왜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이러시려면 평생 그냥 끼고 사시지 결혼을 왜 허락하셨냐고요.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 거 보실 자격이 없는 분이세요. 저 이 여행에 더 이상 있을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 혼자 귀국해서 이혼 절차 밟을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두기 싫으네요. 어머니 우시잖아. 일단 달래드리는 게 급선무야. 엄마, 알았어요. 울지 마세요, 네? 제가 예은이 잘 설득해서 누나랑 같이 자라고 할게요. 남편의 반응은 정말 어이없게도 이랬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어안이 벙벙한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죠. 자기, 어머니 눈물이 무지 약한데 말이야. 계속 어머니 눈물이나 닦아드리면서 살아. 젊은 아들 결혼하자마자 혼자 되어버리게 됐으니 어머니 이제 우실 일 많이 남았겠네. 자기가 할 일은 일생 동안 딱 한 가지뿐이겠어. 이런 시어머니가 계시는 한 다른 여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뭐야? 다른 여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이 건방진 것이 어디다가 악담이야, 악담이. 내가 왜 우리 아들 결혼하고 특히 더 신경을 썼는 줄 아니? 너같이 폐악스러운 성격에 문란한 년을 며느리로 둬서 그런 거야. 얌전하고 보통 가정주부 스타일이라면 내가 이랬을 것 같니? 옷장에서 나온 속옷들 보고 내가 아주 기함을 했다. 이건 아주 변태 수준이야. 네가 그걸 모르겠다고는 안 하겠지? 온 식구들 앞에서 제 속옷을 찢으며 했던 얘기들을 시어머니가 언급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로 심한 수치심과 더불어 화가 최대로 치밀어 더 이상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죠. 지금 저한테 변태라고 하셨어요? 오늘 보니 어머니는 정말이지 정신과에 다니셔야 할 것 같으시네요. 온 식구가 다 있는 앞에서 며느리를 변태로 몰아붙이다뇨. 이건 절대로 시집 식구의 며느리에 대한 학대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족 여행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안 넘어가면 니까지 게 어떡할 건데? 고등학교만 간신히 나온 걸 집안에만 있던 물건이라 얌전하기는 할 줄 알고 받아줬더니만 아주 끝간데가 없구나. 네 주제에 어디 가서 우리 유식이 같은 남편을 만나? 거기다가 성깔까지 나쁘지. 몸 파는 여자 마냥 밝히기나 해서 내 아들 힘이나 빼지. 오냐, 너 오늘 나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시죠. 어머니의 그 끝이 어딘지 저도 한번 구경하고 싶네요. 진짜 성깔 나쁜 게 어떤 건지 저도 한번 시원하게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요. 이거 왜들 이래? 며느리더러 뭐 변태? 식구들 앞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여기 사위까지 있는 자리야. 당신 빨리 그 말 취소하고 사과하지 못해? 당신이 얘네 집 살림을 못 봐서 하는 소리예요. 옷장 속에서 나온 속옷을 보고 내가 아주 기절초풍을 했다니까요. 결국은 우리 유식이 길을 있는 대로 빼서 일찍 죽게 할 물건이라고요, 저게. 거기다 밥도 제대로 해먹이질 않고 식당에 찬밥 남은 거 먹이기까지 했다고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주르륵 세워두었던 캐리어를 쾅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캐리어들이 도미노 반응을 일으키며 우르르 넘어지더군요. 주변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지만 우르르 넘어지는 소리가 왜 그리 통쾌하던지요. 그럼 결혼해서 부부관계 없이 살란 말씀이에요? 잔반 남은 거요? 저희 식당 음식 저희 부모님들도 가져다가 드시고 계세요. 인공 조미료 최대한 안 쓰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에요. 어머니야말로 오직 아들한테만 신경이 집중돼서 다른 식구 먹이는 데는 관심도 없으시더군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어머니 댁에 갔을 때 닭 삶은 거 다리 뚝 떼서 어른인 아버님부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들 옆에 딱 붙어 앉아 입에 넣어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머지 식구들 먹을 음식은 김치 쪼가리에
국 하나 정도였고요. 어머니나 나머지 식구들한테 할 일 제대로 하시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하고 각자 방으로 가요. 아빠도 지금 화 많이 나신 것 같고 분명히 엄마가 올케한테 큰 실례를 범했어요. 아빠 말씀처럼 엄마 빨리 사과하시고 유식이 부부 자기네 방으로 보내자고요. 우리 오늘은 관광 일정 취소하는 게 낫겠어요. 그나마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이 집안에서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누이 남편까지 있는 자리에서 제 속옷이 어떠니 변태라느니 하는 얘기를 들은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저 혼자 귀국할 것임을 분명히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온 여행, 자기 때문에 파토 내고 싶어? 엄마는 정말로 내가 비행기 여행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걸 달래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라니까.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이 피곤하고 아프다는데 신경을 안 써. 오늘만 나 어머니하고 자면서 피곤 좀 풀게. 그리고 내일 얘기하자. 남편의 반응은 이 와중에도 여전히 이랬어요. 이런 남편을 믿고 살겠다고 결심한 저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하더군요. 자기는 여행을 정말 엉망으로 만든 게 누군지 구별도 안 가는 모양이네. 성격 나쁜 며느리나 마누라는 여기서 빠져드릴 테니까 성격 좋으신 어머니하고 마마보이 아들하고 여행 잘 즐겨보시죠. 좋은 여행이 되겠네요. 그럼 즐거우시길 바랄게요. 가서 이혼 절차 밟을 거예요. 그리고 시집 식구가 부당한 대우한 거에 대해서까지 위자료 청구 준비할 테니까 각오해 두시고요. 어머니 소원 풀어드리게 됐네요. 남편이랍시고 쓸모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아들 돌려드릴 테니까 평생 혼자서 끼고 잘 지내보세요. 그럼 먼저 가죠. 시누이의 호의를 뿌리치는 것은 미안했지만 시누이 남편까지 있는 자리에서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파헤쳐진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있겠어요. 시누이가 제 입장을 10분 이해한다면서 저를 달랬지만 저는 일행에서 이탈해서 먼저 귀국길에 올랐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싫었어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정상적인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어떻게 더 이상 살 수 있겠어요. 귀국하는 길에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갑자기 서름까지 복받쳤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기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혼자 귀국한 다음 날 다른 식구들도 모두 귀국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혼 결심을 아주 굳히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받아주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컸죠. 그런데 여행지에서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굴던 남편이 한 번 더 제게 납작 엎드리더군요. 제발 자기야. 한 번만 더 이해해줘.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정말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제발 이혼이니 뭐니 하는 말은 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헤어져, 어? 내가 이렇게 빌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나 더 이상 자기 못 믿어. 지난번에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었잖아. 이번 여행에서도 자기는 어머니한테 또 끌려다니려고 했어. 그건 자기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젠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 이혼 진행 최대한 빨리 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자기도 마음 정리해. 남편이 싹싹 빌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장을 내자 싶었답니다. 나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혐오감까지 느낀 사람이야. 한순간도 자기하고 있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오늘부터 나 이 집 떠날 거야. 그러니 어머니하고 둘이 알콩달콩 잘 지내보라고.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처럼 지내는 게 오히려 낫겠던걸? 남들 보기에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는 부부로 보이겠지 뭐. 남들 눈이야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 같으니까 그렇게 보이건 말건 맘대로 하셔. 그리고 저는 짐을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나와버렸어요. 친정 부모님에게도 사정을 말씀드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비췄죠.
친정 부모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런 상황이라면 제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저를 토닥이셨어요. 친정 어머니의 위로를 받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앞에서 실컷 울었어요. 속이 좀 시원해지면서 다시금 차가운 이성이 제 머리를 지배하게 되었죠. 이번엔 정말 망설이거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올케, 엄마가 올케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셔. 제발 화 풀고 집에 한번 와. 일단 엄마가 사과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은 들어보라는 말이야, 올케. 어쨌든 시어머니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유식이하고 올케 잘 사는 게 무엇보다 좋은 모양새 아니겠어? 엄마가 100번 잘못하신 거라고 사과하시겠다고 하니 꼭 집으로 좀 와줘. 신우이가 하도 간곡하게 말하기에 저는 일단 시집으로 가기로 했죠. 엄마, 올케, 이쪽으로 와서 가까이 좀 앉아봐요. 서로 30년 가까운 세월을 떨어져서 살다가 가족이 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올케한테 사과하신다고 했으니 얼른 올케 마음 좀 풀어주세요. 유식이 처잖아요. 유식이가 이 젊은 나이에 이혼한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엄마? 얼른 사과해요. 엄마가 사과하시겠다고 했잖아. 신우이는 간곡하게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화해를 만들어내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입을 열지 않고 뿌르퉁하게 앉아 있었고요. 어머니, 저한테 사과하시겠다고 저 오라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시네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 그냥 갈게요. 형님이 간곡히 말씀하셔서 왔는데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였네요. 그런데 이때 신우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 신우이가 회사에 급한 볼일이 있다고 나간 다음에도 시어머니는 내내 입을 대빨 내밀고 앉아있다가 마지못해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 뭐 네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딸아이까지 사과를 하라고 하니 내가 생각을 좀 많이 했다. 그렇지만 내가 왜 그랬겠니? 이게 다 유식이를 위해서야. 유식이가 누구냐? 바로 네 남편 아니냐? 네 남편 잘 챙겨주면 너한테도 좋은 것 아니니? 내가 사과하마. 내 마음 잘 이해하고 내 사과 받아주면 좋겠구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네 아버지한테도 내가 많이 야단을 맞았어. 정말로 약속하마.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던 처음 듣는 가족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안 해준 말이 있구나. 우리 집 가정사에 대해서 네가 모르는 일이 있어. 사실은 네 시아버지와 나는 재혼이야. 아들은 내가 데리고 재혼을 했고 네 시누이는 아버지가 데리고 재혼했다. 나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유식이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야. 세상에 기댈 친척도 없고 나한테는 오직 유식이 뿐이었단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유식이한테 신경을 썼던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은 세상 천지에서 핏줄이라고는 네 남편뿐이란 말이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니 네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였죠. 아주 쬐끔, 정말 아주 쬐끔 시어머니의 상황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도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신우이의 간곡한 중재도 있고 해서 재발 방지를 다시 약속받으려고 했죠. 좋아요, 어머니. 그렇지만 이번에야말로 절대적으로 재발 방지 약속 받아야겠어요. 일체 저희 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써주세요.
제가 남편에게 뭘 먹이건 뭘 입히건 그건 우리 문제예요. 사소한 것조차도 참견 안 하시겠다는 각서 써주세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뭐 각서? 내가 지금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각서를 쓰라고? 너 인연, 지금 어디다 대고 시건방진 짓거리야? 결혼했다고 해서 유식이가 네게 될 것 같으냐? 유식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거야. 너는 그저 유식이가 잠깐씩 가지고 노는 물건에 불과하다고. 그런 장난감 주제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냥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최소한만 우리 아들하고 놀아주면 되는 거라고. 주인인 내가 아들 생각해서 큰맘 먹고 한번 숙여줬으면 너도 대가리 쳐박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이 말을 듣자 이제는 정말이지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미쳤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소름이 확 끼치더라니까요. 이제 보니까 어머니 정신적으로 정상에서 한참 벗어나셨어요. 정신줄 놓으셨어요. 제 눈에 지금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라 악귀로 보여요. 며느리가 아들이 잠깐씩 가지고 노는 물건이라고요? 그럼 그런 물건한테 한번 크게 당해보실래요? 저 바로 이혼 진행시킬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혼만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시집 식구에게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핏줄 옆에 끼시고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보기엔 아들이 어머니 장난감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다른 가지고 놀 물건을 아들한테 또 사주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뭐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하시고요. 다음 순간 저는 뺨에 번쩍하고 번개가 튀는 것을 느껴야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린 것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격에 저는 잠시 휘청했죠.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손질은 계속되었어요. 머리채를 잡고 명치 끝을 가격하고 발로 차고 이건 정말 어느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각원인 장면이었죠. 이런 상황이 되자 저 역시 가만히 맞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힘껏 시어머니에게 던져버렸답니다. 오냐, 네가 아주 이젠 이 시애미에게 맞손질을 하겠다는 거구나. 너 인연 오늘 아주 내 손에 죽어봐라. 그러면서 다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는 것이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머리를 다 뽑아버리려는 듯 흔들어대는 그 힘에서 저에 대한 증오가 뼈저리게 느껴졌죠. 이러는 중에 외출했던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다가 이 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우선 이 사태를 말리려고 저와 시어머니를 떼어놓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는 며느리년이 시애미를 폭행까지 하네. 저년이 먼저 날 때렸다고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며느리한테 폭행당하고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아주 몹쓸 년이 집에 들어와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드네요. 아이고 내 팔자가 아무리 기구하기로써니 며느리한테 맡기까지 하다니 말이야.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침착하게 핸드폰을 열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집에 들어올 때부터 핸드폰 영상 녹화 버튼을 눌러두었거든요. 핸드폰이 마침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기 시작한 지점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영상이 뚜렷이 찍히지는 않았지만 소리는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남편의 입에서 정말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자기가 우리 엄마 팼어? 여행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가 뺨 한 대 때렸다고 반격을 했냐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엄마 말 맞다나. 정말 나쁜 년이네. 이 말을 들은 저는 저도 모르게 발로 남편의 정강이를 차버렸죠. 남편이 순간적인 일에 비명을 지르더군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네. 이제야 당신 본성이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싹싹 빌던 건 다 거짓말이었고? 형님이 하도 간곡하게 말씀하시기에 사과를 진심으로 하시면
한 번 더 그냥 넘어갈까 했더니 이건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니었네. 그럼 잘 지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결국 아이들을 이렇게 갈라놓느냐고 한숨을 내쉬면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여지도 없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남편이 또다시 자신이 실언했다며 한 번만 더 넘어가 달라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숨에 소송을 진행시키고 단칼에 이혼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 후 저는 시누이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그 집착은 올케하고 유식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주 심했었어. 좀 괜찮은 음식은 유식이한테만 먹이는 일이 다반사였고, 유식이 방엔 나도 절대 손을 못 댔어. 청소 좀 해주려고 치면 화를 내면서 손대지 말라고 날 폭행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올케한테 아들이 가지고 노는 물건이니 뭐니 하면서 먼저 폭행을 해놓고 올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걸 핸드폰으로 듣고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 비록 계모지만 엄마로 믿고 살아왔던 사람의 정신 상태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태라는 것까진 몰랐어. 정말 무섭기까지 하네. 시누이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빠하고 재혼하고 나한테는 아무리 괴물하지만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아빠 말이라면 조금이라도 듣는 편이었지. 그런데 아빠 말이 아빠가 경영하시는 금은방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많이 졸랐던가 봐. 세상에서 오직 유식이밖에 모르는 엄마가 아빠와 재혼한 것이 혹시 금은방만 노리고 그런 게 아닌가 의심하셔. 특히 올케와 유식이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을 보고 아들만 있으면 됐지 전실 딸까지 딸린 남자와 결혼할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게 된 거지.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게 된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에 대한 이혼을 진행시켰죠.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직도 아버님이 경영하시는 금은방에 대한 미련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혼 문제는 재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아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에 대한 저의 증언, 그리고 저에 대한 폭행과 장난감이니 뭐니 하는 폭언이 담긴 증거들 앞에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시어머니 쪽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죠. 저 역시 이혼 소송 이외에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동시에 진행시켰답니다.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고요. 그렇게 이혼 절차가 끝나고 나서도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혐오감으로 한동안 괴로웠어요. 어떻게 그 일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떨어내 버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남편과는 헤어졌지만 같은 피해자였던 전 시아버지와 시누이와는 가끔 연락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어요. 저의 기막힌 결혼 이야기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말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답니다.